네, 안녕하세요.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려고 만들었다가 이슈가 돼서 맨날 탈탈탈 털렸던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 컴백 시즌2 에피소드 2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화에 이어서 여전히 두 분의 게스트 분들 모시고 저희가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시기 힘든 분들이니까 뽕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한 3화는 저희가 우려야 이게 약재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또 탕은 이게 초탕보다 그렇죠. 예, 재탕, 네. 3탕 요게 이제 진국이고 그래도 뭐 이렇게 소개는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고 저희가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소개 안 시킬게요. 김나무님. 네, 안녕하세요. 육체파 창조 지식근로자 줄여서 육창근 김나훈입니다. 최근에 신간 허셀에서 소년이다.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SBS 라디오 이승훈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갑입니다. 예, 권순욱입니다. 네, 김반장입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 2화 저희가 방송 쉬는 동안에 이분이 그 이슈와 뉴스 모든 걸 집어삼켰죠. 근데 저희는 쉬고 있느라 단 한 번도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제로. 그래서 방송을 하긴 했구나.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게 세 번 했죠. 논조가 세 번 했어. 세 번 했는데 우리가 그 방송을 세 번 할 때마다 논조가 조금씩 바뀌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안희정 여론조사 지지율 올라서 좋네. 결선 투표 갔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이제 결선투표 얘기 그만하시고. 한번 이제 홍역 죽도록 한번 치렀고 네. 그 다음에는 안희정의 한계에 대해서 다룬 적이 한 번 저희가 있었고. 또 직접 이렇게 딜하기는 좀 애매모호해서 저희가 좀 아웃소싱을 했죠. 그때 하승주 그렇죠. 동북아 따봉연구소 소장님인가? 자객을 하나 불러가지고. 예, 자객을 하승주님을 불렀는데 의외로 너무 빠르셔서 빨아주셔서 낭중지추라는 표현이 저희 팟빵 후기 게시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낭중지추라고? 안희정이 낭중지추. 낭중지추지. 낭중지추. 우리가 칼잡이를 섭외를 했는데 이분이 마사지를 해주고 가셨어요. 칼로 면도를 싹 해주시고 이발을 해주고 가셨죠. 그렇죠. 참. 근데 그 동안에 한 3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는 바로 방송을 녹음해서 등판을 하고 싶었으나 그래도 인간적으로 예의상 한 3주 정도는 쉬어줘야 이게 또 개선의 정을 보여주실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기다려봤죠. 예, 근데 뭐 변한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컴백 기념으로 안희정 지사 정말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서. 예우를 갖춰서 비판 특집 에피소드 2화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셋이서 까기에는 좀 겁이 나서 두 분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 안희정 지사는 빨아주는 것도 겁이 나고 까는 것도 겁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서 겁이 나고. 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왜 아무 말 안 하고 방송 안 하고 있냐고 까이고 미치겠어요, 진짜. 일단은 화제의 인물이긴 합니다, 진짜. 예, 화제의 인물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컴백할 때쯤 되니까 여론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권수영님 뭐 요 부분 뭐 주의 깊게 요즘에 항상 살펴보시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내일자 모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부터 이게 이게 우리 팟캐스트 업로드 시점에는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냥 예. 수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기관명도 말씀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일단 요거는 그래도 언론사 그게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요. 조심스럽게 예. 다자 대결에서 뭐 그 문재인 30, 황교안 12.5, 안희정 12, 안철수 8.8, 이재명 8.5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대목은 안희정 지사가 12%라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조금 이것만 놓고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수치라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라는 거는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건 참고용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여론조사는 갤럽인 것 같아요. 갤럽이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추세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 여론 추이를 좀 한번 보면 그 3일날 공표한 여론조사입니다.
14.5%로 떨어졌어요. 그 여러분들 안희정 지사 최고 지지율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하세요? 3% 아닙니까? 예, 20% 넘어갔었죠. 네. 이게 그 2월 셋째 주, 그러니까 2월 14일에서 16일 그때 이제 조사한 수치가 안희정 지사가 그때 22%까지 찍었어요. 예, 찍었는데 시절이네. 지금 딱 2주 만에 15%까지 지금 떨어진 겁니다. 예, 15% 아래로 떨어진 거죠. 예, 그 추세가 좀 있고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4%입니다. 이게 전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2% 올랐어요. 2% 올랐고 안 지사는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조금 올랐어요. 예. 근데 올랐는데 아직 10% 두 자릿수를 못 치고 가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설 연휴 전후로 계속 7%대 박스, 우리가 조그만 박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박스. 소박스였는데 선물 포장. 일단은 지금 그 안철수 대표한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은 그걸 일단 박스는 뚫고 나온 것 같아요. 두 자릿수는 아직 못 미치지만 약간 8%, 9%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민주당 지지층 선호도입니다. 네. 경선 이제 곧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 선호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전주 60%보다 5%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65%. 예.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떨어졌네. 안희정 지사 이 민주당 지지층 선호도를 보면 최근 3주간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3주간입니다. 24%, 20% 그리고 현재 14%. 민주당 지지층.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면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7%, 11%, 12%. 예, 올라가고 있죠. 최성 고양시장이 이제 또 새로 등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뭐 집어넣어서 이제 아마 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어찌 됐든 22%까지 딱 찍고 나서 계속 하락세라는 거.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참 좋은 날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발언의 효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로 접어든 것 같아요. 이 추세가 과연 멈출 수 있을까? 예, 그건 우리가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하락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지지율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갤럽 조사에서 44%, 그 다음에 자유당, 뭐 자기들은 한국당이라 불러달라 그러는데 자유당이잖아. 자유당은 왜 부끄러워해? 자유당 12.4%,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9.6%. 요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추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당이 여러분 총선 때 몇 프로 지지율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뭐 거의 한 25% 정도. 네, 되지. 정당 투표. 예. 그 정당 투표 비례 그때 23% 받았어요. 민주당이 21%였고. 근데 그때 21% 받았던 민주당이 지금 44%가 된 거고 23% 받았던 국민의당은 지금 9.6%로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4.2%. 도대체 왜 탈당한 거야? 4.2%. 요즘 뉴스 보니까 바른한국당으로 합당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바른정당 플러스 자유한국당 이렇게 가지고. 합당할 거야 아마. 합당할 거예요. 그다음에 정의당 2.7%. 참 정의당. 형 저기 예. 그만. 예, 그렇습니다. 예. 정의당 예. 카트.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숫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런 조사도 있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호남하고 충남에서 또 급격하게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코어층으로 믿고 또 이제 경선 일정 시작되면은 호남에서 한방 승부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민주당 조직도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는데 모든 게 다 무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죠. 예, 확 넘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움직이고 그래서
집토끼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토끼 놓치는 사람이 외연학 때도 내가 보기엔 뭐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 이 수치 중에 또 의미 있는 게 있어요. 그 무당파들 있죠. 네. 예. 무당파들 지지율을 보면 무당파 중에서만 그 안희정 18, 문재인 10 그렇게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지만 문재인도 1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예. 무당편은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투표 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왕창 빠졌네. 예. 근데. 뭐 그거 의미에 대해서 각자 한 마디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예. 가지 보고 싶어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 한 번씩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예.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방한계선 넘어갔을 때 생기는 일이고 또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가 들어오는 현상은 되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산토끼마저도 집토끼의 신망을 얻는다는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집토끼가 떨어지면 산토끼가 같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긴다. 이건 뭐 우리가 익숙하게 본 풍경이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야 뭐 정알못이니까 그냥 일본 정알못이죠. 유권자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야당을 지지하는 뭐 진보를 뭐 자칭하는 어떤 유권자의 그 심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어떤 적폐를 청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 안 지사님의 최근의 발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연정이라든가 선의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저분은 굉장히 젠틀하고 깔끔하고 학구적인 이미지에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된다면 뭐랄까 오바마 같은 이런 분위기를 가지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실 것 같은데 왜 말씀하신 게 저렇지라고 의구심을 갖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의구심이 계속 그 증폭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소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게 왔다. 이미지로 흥했는데 사실 이미지로 흥한 거예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외모가 준수하고 저 닮았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 그 겸손한 태도와 좋은 애티튜드죠.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말투, 말 그런 것들이 호감으로 작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뭐 선인이 대연정인이 있었지만 약간 붕 떠 있는 발언들, 추상적인,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그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죠. 정치는 현실인데 그 마치 무슨 목회자라든지 종교 지도자예요. 목회자나 그 힐링 강사 뭐 같은 저 박노해 씨 같은 뭐 그런 사람들 연상시켜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그게 어필이 될까요? 저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PD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안희정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안희정 얘기는 뭐 된 것 같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지지율이 오르고 어떤 경우에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뭐 생각해 보면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1번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모이고 밴드웨건. 예. 그동안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누리던 효과가 다 이거였죠. 좋은 뉴스 등판 안 하던 사람이 등판하면서 어떤 대안으로 그러니까 문재인만은 절대 안 된다는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문재인만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은 2등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등, 4등 지지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나마 2등으로 가야 문재인을 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반사이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이익을 보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그 이제 반대 효과가 벌어지기 시작한 건데 이거를 그러면 헛발질하고 부정적 뉴스 이 두 가지거든요. 본인의 헛발질 그리고 본인의 헛발질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스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문재인. 박스하면 문재인이잖아요. 정동현 아니? 갑자기 미키 루크 막 레슬러? 박스떼기. 미키 루크가 나온 레슬러라는 영화가 더 레슬러라는 잘 알죠. 네. 제가 그 코멘터리 했습니다. 그래요. 자, 문재인이 박스권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럼 문재인은 이제 헛발질은 상대적으로 거의 안 하긴 했어요. 본인이든 주변이든. 근데 문재인의
부정적인 뉴스는 정말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정말 많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최소한 그들 주장대로 박스권을 인정한다고 쳐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주목할 지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정적 뉴스에 더 이상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면역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뭐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은 지금 나오는 지지율 밑으로 떨어질 일이 흔치 않을 거다. 쉽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다져진 지지율이라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안희정은 왜 그렇게 떨어진 겁니까? 안희정은 이제 그 밴드웨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 형성된 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부정적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뭐지 하면서 빠진 사람들 때문에 더 빠지는 이제 이 부정적 효과가 그러니까 사실 5%나 7%라는 건 한 주 만에 빠질 수 있는 지지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훅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22%나도 네. 단숨에 15%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충성도가 약해서 생기는 일이죠. 네. 예, 솔직히 거품이었어요. 거품이었어요. 우리 그 안철수 후보 지금 지지율 7%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 예전에 뭐 한 40% 나왔던 적도 네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고 싶으면 아까 이제 권순욱 평론가님께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이제 작은 박스를 벗어나서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안철수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지만 그래도 이제 포인트를 짚어두자면 왜냐하면 제가 안빠들에게 요새 이제 좌표를 잘 많이 지켜가지고 아이고. 안빠들과 이제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저는 괜찮아요. 너무 좋지. 관심 가져주는데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게 사실은 저는 황교안 지지층이 이탈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계속 미적미적되면서 그 예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반기문 지지했던 사람들일 거라고요. 10중 8구는. 그럼 그 사람들은 반기문이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말만 하다가 안 나오는 것까지 봐버렸어요. 근데 황교안이 또 비슷한 길을 지금 걷고 있거든요.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그러면 이제 얘 또 황교안이 또 반기문의 전철을 걷나 하면서 그 이탈층이 저는 이제 그 이탈층은 갈 곳은 안철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탈층이 간 거라 사실은 의미가 없다. 이거는 언제든지 말하자면 홍준표가 치고 나오든 황교안이 치고 나오든 치고 나오면 글로 흡수될 지지층이다. 그래서 사실은 박스를 벗어났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은 내가 거꾸로 첨언을 해야 되는 게 안철수 지지율이 7%에서 9% 정도까지 올라온 지점이 왜 의미 있냐고 봤냐면은 네. 나는 이게 안희정 지사가 빠지면서 안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 포지션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예? 네. 예, 안희정과 안철수가 좀 겹치는 부분이 네, 있어요.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교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안희정 지사가 물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굉장히 뭐 저 낮은 지점에서 박스권으로 오랫동안 있었지만 안희정 지사가 탄력을 받은 시점이 서울 직후에 안철수 지지율 7%를 뚫고 나오면서 그 이후에 반기문이든 뭐 저 바른정당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또 일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냥 순식간에 한 2주 만에 22%까지 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춤 빠지면서 안철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체제 같은 그런 부분이 조금 존재하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 부분도 있죠. 말씀 들어보면은 그 옛날에 안풍이 불 때 그 네. 표가 그 반기문이 한번 물려받았고 예, 또 반기문이 맞습니다. 낙마를 하면서 흘린 표를 또 안희정이 갔다가 네네. 황교안한테도 갔다가 예. 또 다시 안철수에게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표죠. 그 충성도 있는 부동표야. 표가 아니에요. 예. 그 표는 일단 문재인만은 안 된다는 표인 건 그렇죠. 사실이죠. 예.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품격 있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고 사실 요번에 우리 저 야권 지지층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충격과 공포를 경험을 했습니다. 뉴스피드가 이제 전부 다 안희정 충공갱으로 뒤덮인 뭐 그런 날도 많았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그거를 소개를 할 수는 없고 각자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 모여 있는 5사람은 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우리 저 김남훈님은 저 안희정의 함께 혁명 이 책 저 북콘서트 사회자 맞습니다. 사회 보셨고 사회 받고 끌어안았고 그날 저는 또
콘서트 해가지고 보러 가셨잖아요. 네. 권수웅. 바로 이 근처예요. 네. 여기 네. 단파 스튜디오 근처. 그 북 콘서트 가서 그게 작년 연말이었잖아요. 네. 예, 크리스마스 전에 네. 예. 12월 19일인가 예. 그렇습니다. 가서 저도 마찬가지로 질문도 하고 그랬죠. 사실은 저는 지금도 이번 판은 좀 나가리 났지만 다음 판에 또 성장해서 또 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아까인가요? 지난해인가요? 김 원장님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안희정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안희정의 이런 문제들이 저는 원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경험 부족. 그 뭐 이 참여정부 때 이 아사리판을 겪지 못한 그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리고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못한 그런 거에서 오는 경험 부족 탓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변 사람을 잘못 쓴 탓이 있는데 이 주변 사람을 잘못 쓰고 있는 이 현상은 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문재인이 조종고 같아. 다 데려가. 뭐 쓸만한 사람 있으면 진짜 다 쫙쫙 빨아들여가지고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일이고 사실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안쪽으로 넘어갈 여지들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차피 문재인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뭐 같이 옥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 근데 정치는 근데 모르는 아니요. 거예요. 그 부분은 정치는 몰라. 안희정 지사 나이가 거기 6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4살이야. 그 사람을 뭘 어떻게 새로 고쳤어. 그 나이면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승훈 PD가 말한 뭐 경험 부족 이런 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요즘 안희정 지사 발언을 보면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국가 원로급이죠. 오히려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훈계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던데. 굉장히 이렇게 위에 올라가 계시죠. 이렇게 어. 애티튜드 보면은. 전지적 희정 시점. 그래서 실제로 그 안희정 지사 지지층을 보면 50대 이상에서 지지층이 많아요. 오히려 저 40대 이하는 전부 문재인이야. 네, 네, 그렇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는 뭐 시대 교체 떠들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잠깐만. 예, 하여튼 예. 저기 저 권수웅님 자주 하시는 게 있는데 뒤에 있는 주제 앞으로 당기고. 오케이. 저서. 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과연 고쳤을 수 있느냐.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기로 하고 원래 제가 진행을 했던 게 발언. 각자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이었던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에 처음 출연하신 아, 김나훈님부터. 저는 먼저 그 안희정의 함께혁명 북토크 콘서트를 사회를- 진행을 봤던 사람으로서 예.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지만은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저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래야 문재인 영상도 찍게 되었는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그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내가 왜 안 지사님에게 실망하게 됐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또 함께 혁명이라는 책을 작년에 읽어보긴 했지만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서 뭐랄까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선이라든가 대연적 이런 발언과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보들 누적을 시켜보니까 이분은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권순욱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교 지도자, 힐링 전문가 같은 느낌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 239페이지를 보면은 세월호 관련 사건을 언급해서 이런 부분이 써 있어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옳은가라는 논쟁보다도 무엇이 옳은지 토론할 때다. 근데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는 누가 옳은지 이미 다 나와 있죠. 세월호 유가족이 옳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한을 풀어주고 진실을 규명하는 걸 방해하는 정부 여당과 정부 기관 그리고 청와대가 잘못하다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뭐 더 논의할 게 있나요? 네, 논의할 게 없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유병헌 씨 일가나 구원파 문제가 우리의 반성과 되새김의 핵심일 수는 없다. 아니 왜 우리가 반성해요? 그게 왜 우리야? 유병헌이 반성해야죠. 그 일파가. 그러면서 비정규직 선장과 몇몇 선원들의 무책임을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의 반성이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반성할 거 없어요. 대통령의 잘못된 처신이나 청와대, 정부 부처의 무능 대처가 핵심적 반성 사안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또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성과 학습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대통령과
비정규직 선정과 몇몇 선원들과 구원파 일당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해결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바로 청산돼야 될 대상, 반성해야 될 대상이지 이 사람들의 반성을 왜 우리 같이 껴들어가서 해야 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최근에 얘기했던 그 선의 발언과 함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그 정책 전문가 아니면은 그 정치 지도자로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기 이전에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아니면 최근에 말씀하셨던 역시나 모든 그 귀결은 사랑이 핵심이 아니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뭔가 그 종교적 도그마의 안에서 지금 현상을 분석하시는 게 야권이 지지하는 분들에게 좀 그 마음에 상처를 내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뭐냐면 그 대연정 발언 같은 경우도 아니면은 뭐 3년 임기 단축 같은 경우도 쌍용 자동차 해고 사태가 2009년에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26분이 돌아가셨는데 26분 돌아가신 게 정확히 카운트된 거고 연락 두절되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라진 분들은 몇백 명이 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저는 2008년, 2009년, 2010년부터 현장에서 저도 나름 활동을 했었는데 그거 결국 7년인가 지나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로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인도 마한드라 회장이 야 쟤들 불쌍하다 복지시켜줘라 이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로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나마 2007년도부터 이제 정규직으로 복귀가 된다라는 얘기만 나오는 분이지 8년이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어요. 조그만 그죠 뭐 일개 민간 기업 회사에 수천 명 해고됐고 수십 명 죽은 것도 8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는데 3년? 그것도 그나마 대연정?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해경이랑 박근혜 이명박이랑 협력하면서 그 자유당이랑 협력하면서 언제 그 적폐를 다 청산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 네. 아니 왜 그런 부분에서 아예 이제. 그냥 뭐 범죄자랑 같이 수사하자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범죄자랑 같이 범죄 수사하지. 복수가 하자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망가진 시스템을 복원을 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본인이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항상 하고 얘기하는 게 충남도에서는 여야가 같이 협치 대연정을 해서 연정을 해서 굉장히 이 얘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지자체의 그 선결과제든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민생, 안전, 경제에 관한 것이니까 여야가 그렇게 다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충남도의회 입법 예고를 보니까 충남도 건설기계 공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남도 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와 엮이는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막 심도 있게 싸울 일이 있나요?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 여야의 적이라는 거는 공수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모병제, 징병제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정보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복지 정책도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를 모두 다 대연정의 연틀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상대편 쪽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저는 그냥 정할못입니다. 일본 유권자 입장 보셔도 안 지사님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신 거야라는 안타까움이 너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정말 영화 속 인물인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좋았는데 최근 어떤 언행과 그 언행을 보고서 또 이 방송 중에서 책 읽어보니까 저는 안희정 지사님이 점점 그 도로명 주소 같은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도로명 주소. 왜냐하면 상암동 24번지 하면 어딘지 알아요. 동교동 상암동 다 아는데 월드컵길 24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쉬운 거고요. 하지만 진짜 저는 뭔가 안 지사님 뭔가 조금 더 50대 초반이긴 하지만 좀 더 뭔가 바뀌어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우리. 네, 50대 초반을 바꿀 수 있는 기도뿐이요. 여기 지금 충남도 이야기하니까 안희정 지사가 맨날 자랑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여소야대 그 의회하고 뭐 협치를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27, 더민주 11, 무소속 2. 근데 여기보다 아주 심한 데가 있어. 어디냐면은 강원도 최문순 지사. 거기는 뭐 헬이지 헬. 새누리당 44, 더민주 4. 4.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그냥 새누리 밭에서 지금 도지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잡음 없잖아.
도지사는 탄핵 같은 거 없나 보다. 별거 없잖아요. 그건 충남 그 도지사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라는 게 대부분 국가 위임 사무예요. 국가 위임 사무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에서 정해준 일을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그 역할이 대부분이에요. 자체적으로 뭘 일으켜서 하는 그런 거는 그래서 예 제가 약간 첨언을 했어요. 그 지자체 내에서 갈등 해결로 되게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그 좁은 경험을 그렇게 너무 자랑하면 안 돼. 뭐 친환경 무상급식 갈등 없이 시행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솔직히 어느 데서나 다 인기 있는 정책이잖아요. 또 뭐 오래된 그 조력 발전소 갈등을 했었다. 근데 이 지자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돼요. 왜냐하면 극한 이념 대륙으로 가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조금씩 양보하고 갈등 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데 중앙 정치를 그대로 대입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정정 하나 할게. 강원도 의석 분포가 새누리당 34, 더민주 6, 무소속 5. 그래도 해리네. 헬이야, 헬. 뭐그 화탕지옥이냐 뭐 열탕지옥이냐 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고 40도 45도. 예예 그 정도 차이인 것 같고 김나무님께서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승훈 PD님은 뭐 어떤 거에 쇼크를 받으셨나요? 일단 뭐 그 안지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상을 이제 사자성어로 뭔가 두 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안지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백면서생이라고 생각해요. 백면서생. 네. 그러니까 세상 경험이 적어. 근데 본인은 세상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 그 충남도지사라는 한정된 경험이 있을 뿐인데 굉장히 한정된 경험이 있을 뿐인데 그 경험이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본 거를 전부인 양 아는 게 그런 걸 백면서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대입됐을 때 실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백면서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상을 받고요. 말하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안지사의 말과 행동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화중지병. 어렵다. 그림 안에 떡. 그림의 떡이다. 왜냐하면 다 좋은 말이에요. 안지사가 하는 말 들어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많지만 그냥 듣기에는 참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법륜 스님 같지?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이야.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잘해보겠다는 의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문제는 그게 묘하게 결합돼서 이렇게 공중으로 떠버렸다는 거죠. 공중으로 떠버리는 바람에 현실성이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아직까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는 주변에서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약점은 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약점을 메꿔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유비라는 사람은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연의에서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게 제갈량이라는 어떤 막강한 참모를 만남으로 해서 그걸로 인한 단점들이 상쇄되고 장점들이 오히려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안희정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닌가. 근데 안희정 참모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네. 안희정 지사한테 일단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 네. 노무현 대통령의 기획통이었습니다. 네. 좌희정 우광재였죠. 그리고 윤태영 대변인이 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메신저였죠. 대한민국 최고의 명대변인이죠. 저는 이광재, 윤태영 정도면 네. 물론 이제 수적으로는 당연히 문재인 쪽에 비해서 딸릴 수 있지만 저는 그 기획 쪽의 이광재, 메시지 쪽의 윤태영 이 인물들과 1대1 다이다이로 붙였을 때 문재인 쪽에서 뭐 압도적으로 발라버릴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사활대 타자들인데요. 근데 특징이 참모가 좋아도 성격이 말을 안 듣고 가르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희정 지사가. 네. 아무리 참모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동지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기본 쪼가. 옛날 우리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님 같아. 실컷 듣는다? 그럼. 그러니까 참모들 얘기 열심히 들어오고 뜨거운 마음으로 들은 다음에 하지만 이번엔 저를 믿어주십시오 동지들이요. 이런 스타일이란 거야. 저희 그 이승훈 PD님이 하셨던 그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시사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뭘 해주겠다고 총통 선거하듯이 얘기하는데 나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를 뽑아주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시혜가 아니고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건 민주주의 정치인의 어법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 못한다.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저번에 금요일에 했던 CBS 경선자 토론에서 이런 말도 했었죠. 미국 대선의 예를 들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공약은 후보가 아닌 당에서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장벽 세운다고 했었고 그렇죠. 무슬림 추방도 공약 다 내세웠죠. 샌더스는 어땠는데? 샌더스는 샌더스하고 어떤데? 힐러리도 공약 갖고 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안 지사님은 민주주의의 중요성,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공약은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률 스님 같은 말씀, 뭐 어떤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편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아니 이 사람이 되면 어떤 게 세상이 바꿔진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공약을 보고 공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서 표를 주는 건데 진보나 아니면 야당 쪽에 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공약은 민주주의입니다라고 하면은 아니 누구는 민주주의 아닌가요? 바른정당에서 나오는 자유당에서 나오는 사람도 민주주의 후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또 나라가 네, 있죠. 북한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거 거죠. 듣다 보면 빡쳐요 진짜. 오케이. 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좀 심도 깊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있다가 다 같이 또 다시 논해 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저 게스트로 모신 김남훈님, 이승훈님이 왜 이렇게 쇼크를 어떤 지점에서 쇼크를 받으셨나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니 윤곽 제가 쇼크 받은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했어. 왜 안 해요? 그 얘기 하라 그랬더니 딴 얘기 하고 있어. 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넘어가서 이렇게 토론이 되는 아 그럼 뭐 해주시죠. 짧게 짧게. 네. 예. 저는 지난 총선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가 전국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 많이 바뀐 이유 중에 가장 주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민주당이 바뀐 가장 주요한 이유는 내부 총질러들을 우리 간크나이트 선생께서 다 데리고 나가줬기 때문이 다시 크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그 내부 총리들이 다 군데 있었다고 생각하면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지금도 우리는 최순실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삽질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맞아. 내부 총질러들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4월에 총선 나오고 사실은 뭐 8월 9월 넘어가면서 6개월도 안 돼서 사실은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내부 총질러라는 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러들은 정말 반드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게 두 가지 이유인데 내부 총질러들이 해롭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총질러들을 단속함으로써 내부 총질을 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생각하면 내부 총질러들에 대한 단속 그리고 내부 총질러들은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은 절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 총질러들이 너무 해롭기 때문에. 근데 어제 내부 총질러계의 선두주자, 내부 총질러계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는 못 되고 스티브 잡스로 박영선을 그것도 영입을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제안을 했고 박영선은 생각 중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되게 그러면 큰 자리로 영입을 했죠. 영입 제안을 했죠. 뭐 멘토 의원, 의원 단장. 예.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기는 내부 총질을 해도 되는 곳이다가 분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이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건 뭐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박영선이 높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죠. 내부 총질을 할수록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해도 괜찮구나를 넘어서서 내부 총질을 해야 되는구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조경태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영향도 받았을 텐데 그 굉장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는 그 아사리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러들을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내부 총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고 그 총질을 자기가 당한 게 아니거든 안희정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한 적이 없어. 근데 하지만 좋은 소총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인사는 시그널이잖아요. 인사라는 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힘으로써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부 총질러를 위에 앉혀놓는다는 얘기는 내부 총질을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를 보여주는 건데 맞아요. 그것만큼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안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지금도 아직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 희망을 갖고 있고 요번에는 난 나가리 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음번엔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총질러만큼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게 저는 내부 총질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이유는 뭐냐면 백면 선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부 총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수류탄이 집안에서 터진 거랑 밖에서 날라온 거랑 효과가 다른 건데 그거에 대한 구별을 못하는 그런 백면 선생적인 면 때문에 생긴 거다. 네네. 저는 이 지점이 제일 빡치는 부분인 거죠. 예, 예. 그게
안희정 지사는 지금 자기 배반을 하고 있어. 자기 민주주의자라고 맨날 떠들고 다니고 그걸 공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이승훈 PD가 얘기한 내부 총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반민주주의예요. 불복이죠, 그러니까 불복. 불복이란 말이야.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 경쟁을 통해서 다수파가 생기고 소수파가 생기는 거야. 거기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야. 근데 지금 국민의당으로 간 사람들이 전부 불복한 사람들이고 그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박영선 뭐 이런 사람들이 불복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영입 제안을 해서 모셔간다? 그건 자기가 민주주의자 떠들면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행태인 거지. 그러니까 권 부장님의 말씀에서도 약간 이승훈 PD의 말씀에 첨언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 아니라 아니면 인사로서 분명히 해당 행위를 하거나 했던 그런 사람을 중책으로 데려가면서 본인은 공약을 내놓지 않고 공약이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또 다른 후보들이 공약을 내는 것에 대해서 총통 선거하듯이 한다. 이것 또한 굉장히 민주주의, 지금의 이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잖아요. 당내에서 그 대선 후보를 뽑는데 경선을 하고 있는데 총통 선거하듯이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악의적이야 이거는 나쁜 거야. 쇼킹한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럼 뭐 미국 대통령 선거도 뭐 총통 뽑는 선거였습니까? 아니 그럼 자기 혼자 민주주의자고 나머지 다 총통 독재자냐고.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거는 잘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경선이란 건 어떤 싸움의 과정이니까 싸움의 과정에서는 다소 무리수도 그러니까 그게 옳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 무리수도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짓도 해.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내부 총질러가 되지만 싸움의 과정에서 저는 그러는 것까지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아니지만 현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싸움 더군다나 뒤진 입장에서 그냥 이대로 끌려가면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희정은 전부 자기 말을 배반하고 있다고. 지금 이승훈 PD처럼 선의로 해석을 해주면 선의로 네. 해석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안희정을 선의로 이해를 하면 그 말하고 배치가 된다니까. 아 뭐 잠깐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럼 두 분 그거 이게 너무 쇼킹들이 많아가지고 네. 두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윤가피님은 어느 부분이 제일 쇼킹이었나요? 아, 저는 뭐 지금 거론된 얘기들은 많이들 거론이 되었고 다들 해석들이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발언을 좀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 일명 패족 발언인데 패족 선언문 같은 거예요. 2007년 12월 26일에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의 후반으로 가게 되면요. 그 참여정부의 공들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쭉 길게 늘어놓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 노력이 국민과 우리 세력 다수의 합의의 지지를 얻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로 가면 좀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상을 치르는 3일 내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다가 사무제를 끝내고 부모님 계셨던 빈방에 들어와 펑펑 울어버리는 그런 심정처럼 우리는 모진 마음으로 이 슬픔과 패배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컷 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족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좀 소름이 끼쳤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 패배주의거든요. 자, 패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어서 안희정은 우리 집안의 막내 형 정도 되는 뭐 나랑 나이 별로 안 나는 차이 안 나는 그런 연배인데 우리 집안의 큰 깃발을 자기가 패족이라고 깃발을 딱 꽂아버립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대안도 제시 안 합니다. 네. 그런 이러한 패배주의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반복되는 그런 코드예요. 아까 뭐 김남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약을 내봤자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빌공짜 공약이고 당이 내야 되고 총통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한계를 자주 말하고요. 여소야대 국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계속 부추기는데 거의 다 혼자 빈방에서 생각한 패배주의를 가지고 아젠다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국민들의 담론 방향 그리고 시대 정신이 가고 있는데 자꾸 그걸 뒤로 끌어올려서 참여정부 시절로 복귀를 시키고 그때의 과오를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과오들을 바로잡으려는 이상한 반복, 강박관념 같은 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거죠. 요거 첨언하면 패족이라고 해놓고 문제는 자기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어. 예, 바로 나갔죠. 패족이 왜 나가? 그때 패족 그 글을 보면 일단 우리 뭐 반성의 시간을 갖자 뭐 그런 식인데 그래놓고는 권갑장도 3주 쉬는데. 그때 그때 우리 그 따봉시 할 때 김종민 그 안희정 의원 안희정 지사 측근이라고 하는 김종민 의원 우리 따봉시에 나와서 그 얘기했잖아. 네. 뭐냐면은
그때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나갈 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소위 친노들이 선거 출마를 말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말렸는데 그때 말싸움 언쟁을 하면서 왜 아무도 안 나가냐. 나라도 나가겠다. 네. 그럼 패족 선언한지 그거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 앞뒤가 안 맞네.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러니까 거지, 많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야. 네네. 근데 뭐 이건 이따가 다루게 될 거지만 제가 정말 이상하고 우려스러운 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데 혼자만의 세계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 권순동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참 충격과 공포였나요? 뭐 충격과 공포보다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빼다 그러니까 하는 말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그대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잖아요. 콜라보네이션 그 책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내놓은 것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적어도 나도 노무현 지지자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뭐 안희정 지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 노무현의 장자라 그러는데 아니 뭐 나는 장자 못 되나? 내가 선언하고 장자하면 되지 뭐. 하여튼 그 중에서 실은 참 서럽겠네. 배다른 형제 객 생겨. 내년 생겨. 아니 예수 다 자치보다 형이래. 아 예수 제자들은 다 그 예수 부인하고 예수 복음을 널리 알린 거는 예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다 자, 치고 예, 치고. 자, 다수당한테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 나 이게 사실 좀 빡쳤어요. 네. 왜 빡치냐면은 이게 왜 이 안희정 지사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된지 히스토리가 있죠.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 그 히스토리가 노무현 대통령 그 고건총리 임명대로 되돌아가요. 네네. 초대 총리가 고건이잖아. 2대 총리가 이해찬이에요. 근데 원래 책임 총리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했어요. 네. 책임 총리를 왜 공약으로 했냐면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는 게 전부 허수아비 핫바지잖아. 황교안이죠. 지금 우리 그 정홍원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 총리들 존재감 없이 하는 거 우리 봤잖아. 그래서 정호원은 존재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책임 총리제를 그때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로 고건을 임명을 했는데 임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자체를 연정으로 본 거야. 일종의 연정으로 본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노무현 단독 정권이 아니고 다양한 정파를 아우르는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이 다른 소신이 다른 고건을 총리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코드 인사라는 거에 워낙 시달리기도 했으니까 그런 프레임. 그리고 실제로 그 내각을 강요 그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네. 고건 총리가 실제로 임명 제척권을 제대로 행사를 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노무현 대통령 본인하고는 색깔이 안 맞지만 고건 총리가 지명한 장관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오명 과기부 장관, 그다음에 강동석 건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런데 또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하고 싶었던 장관시키고 싶었던 사람을 고건이 비토 나왔을 때 그걸 그냥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책임 총리제 공약을 안 지킨다는 뭐 비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대통령제야. 대통령제고 대통령제 하에서 토론이 되는 총리를 내가 임명을 하고 그리고 총리에게 자율권을 주겠다. 그런 취지이지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핵심이죠. 예.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 이야기는 다수당한테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 이거는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 하자는 거예요. 동고정부. 자, 이거는 뭐 지금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니까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갔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합쳐버리면 그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합쳐버리면 거기가 다수당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총리 가져가고 총리가 장관 지명하고 하면은 그 정권 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돼버리는 거예요. 야당이 연정했을 경우에. 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예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게 있다고. 근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이걸 위헌이라고 말하기도 딱히 하지만 우리 그 위법과 탈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위법과 이거는 탈법과 비법은 다 다르죠. 똑같은 거야. 헌법을 사실상 변칙적으로 운영. 변칙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위헌에 가까운 발상이에요. 난 이거를 자기의 엄청난 그 정치 철학에서 나온 대연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막 평화로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정치, 화합, 분열 없는 정치 그런 모토 아래서 나온 거 네 알겠는데 자, 헌법 안에서 놉시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헌법을 개헌론에서 제안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주권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뽑히면 뭐 주권자들이 추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판을 잘 해야 이 되는 부분은 정말 한번 혹시 이 방송을 안희정 측근들이 듣는다면 좀 전해주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뭐 다시 생각하나마나 이번엔 나가리라 어차피. 왜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아, 나가리는 나가리지 이번은 뭐 나가리 된 거고. 예,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럼 차차기를 이분이 잡아도 되는 거냐. 그거랑 이분이 그럼 과연 5년 동안에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절망적인 거냐 이거를 마지막에 논해봤으면 좋겠고. 아 잠깐만, 네 얘기 못한 게 있어. 아니 근데 그건 다음 총리가 이해찬이잖아. 네. 이해찬은 실세 총리로 불렸잖아요. 네. 그때 실제로 이해찬 총리가 내각을 거의 진짜 제대로 혼자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그 대외적인 업무라든지 국가 장기 비전 이게 안희정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했는데 그때 이해찬 총리는 여당 총리였어요. 그럼요. 소속이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능한 습관이 거지. 있다? 지금 현재까지의 그 정치의 진도 있잖아요. 그 거론된 이야기들 거기다가 꼭 한 발자국 더 나가려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화해를 얘기해도 뭐 대통령으로서 이제 선의를 인정한다는 것도 꼭 이명박근혜를 예를 들어서 한 발 더 나가려고 하는 습관인데 고발을 거기서 사고가 나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 발상이 그래. 노무현 대통령은 고건 총리 임명을 실패한 인사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어요. 네. 정리된 거야. 그거를 근데 다시 끄집어내 와서 더 오버해가지고 무슨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 버금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는 참 그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 예를 드는 것도 그게 정말 잘못된 건데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를 예로 드는 것은 이원 집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 망했다. 이런 그 뉘앙스에서 인용을 하는 거지 이원 집정부제 자체가 바람직한 정치 체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게 힘든데요. 아니 지금 개헌 특위에서 이원 집정부제 하자고 그러잖아.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내놓은 다수당한테 총리 지명권을 주고 내각을 꾸리겠다 하는 것도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세 차례 동고정부를 하고 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지금 고치려고 한단 말이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런 지도 체제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참 구태의연한 얘기지만 역사와 전통이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런 오랜 동안 박혀온 관념, 그 나라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굴러왔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그래. 우리나라는 영토 자체가 좁기도 하거니와 워낙에 그냥 한 놈이 다 해먹는 거였어요. 늘. 그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죽하면은 무슨 박근혜를 공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전통에서 비롯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나라 제도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그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랜 쌓아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나라도 좁지만 기본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가 딱 다스리는 그런 나라 쭉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어딜 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뭐 맨날 무슨 독일이 어쨌든 독일은 나라가 막 몇 개로 쪼개져 있었던 독일은 원래 나라고. 연방이잖아요. 네. 연방.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무리하게 갖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저 제도가 좋은 줄 알면 천황제 당장 폐지하고 뭐 여왕 없애고 영국에서 여왕 없애고 일본은 천황제 폐지하지 그런 짓을 왜 하냐 그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단시간 내에 바꾸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자를 항상 이렇게 네. 들먹거리시는데
민주주의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헌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 하면 압도적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내각제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10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항상 4년 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예요. 그게 가장 많았어 10년간. 뭐 딴소리 하고 기본적으로 있어. 여러 가지 어떤 자료, 팩트,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님은 그 일반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가장 받았던 건 뭐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은 그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촛불 민심이 통합을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 누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쉴드 쳐보시죠. 그게 다 비로 아니 실드 칠 게 아니고 그게 다 참여정부 때 학교 다녀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은 시절에 당연히 떨어져서 이걸 지냈어. 가제지만은 지금 촛불 집회에 나간 1,000만 명의 우리 이 시민들은 빨리 나라 바로 세우자. 그러니까 빨리 저 청와대 있는 사람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적폐 청산하자 이건데 그러니까 아까 윤가피님이 말씀하신 한 발 더 나가랑 마찬가지고요. 뭐냐면 통합하긴 해야죠. 통합하긴 되는데 일단 여기 좀 해결하고 통합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통합을 해요? 그 박사모 분들이랑 촛불 시민이랑 같이 통합할 수 있어요? 막걸리 마시면 통합되나? 강제로 끌어가면서 끌어가고 형님 그러면서 하면 되나? 형님 하면 저는 그 안희정 지사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희정 지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요즘에 어떤 분들은 야권 지지자 분들은 이제 진정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 또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전혀 안 합니다. 나도 그래. 근데 우리가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말 나빠서 나쁜 짓 하는 악당보다 더 바람 캐릭터가 있어요. 어떤 바람 캐릭터냐? 졸라 착해. 근데 막 속 터지게 만들어. 속 터지게 만들고 이거 저 빨리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때려 잡아야 되는데 무슨 악당 뭐 저 그 뭐야? 그 이런 거죠 지금 네. 악당 여기 잡혀 있어. 얘 일단 죽이고 빨리 우리 다음 진도 빼야 되는데 풀어줘. 여기서 이거를 죽이는 게 옳으냐? 이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고 뭐 정의에도 맞지 생명의 않아. 소중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나는 거죠. 막 근데 포석줄을 풀고 나와 악당이에요. 보통 그러지. 난 그 대사가 생각나. 암세포도 생명이에요. 임성환 그러네. 작가. 임승환 작가 막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저는 그 오래된 격언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에게 예약되어 있다. 근데 안희정 지사는 그게 이제 비도덕적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수구 세력, 박근혜 세력, 친박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떤 정치적 효과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이제 이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 안희정의 미래도 지금 걸려 있는 사실 거예요. 오늘 얘기 주제가 그거예요. 자, 고쳤을 내가 약간 그런 발암 물질 하나 투척할게. 발암 물질. 신들렸어 지금. 이게 안희정의 길에 수록된 건데 들어보세요.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역사 앞에 종교인이 고해성사할 때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여의도의 싸움에 진저리를 치십니다. 싸움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저 이거 정말 이건 정치 파괴적인 언어예요. 정치 혐오입니다. 정치 아까 전에 혐오죠. 우리 김남훈 씨가 얘기한 통합, 지금 국면의 통합 이야기하는 그 뻘소리하고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는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도 그런 얘기는 하는데 한 5, 6년 전에 조선일보가 정치 혐오를 조장을 하면서 정치인들 맨날 싸운다. 정치 공세한다. 그런데 사실 정치인은 정치 공세하는 게 맞고요. 육탄 공세는 저 같은 프로레슬링 그렇지. 선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사회 가치관의 그 폭력적 그 교환,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 폭력이 아닌 그 제도적 폭력으로 자원이 교환되는 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티타임 가지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때로는 뭐 필리버스터도 하고 아니면 삿대질도 하고 고성도 지르면서 그러면서 의견이 통합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거를 한 장만 사진 한 장으로 착착 찍어서 야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질만 한다. 이거는 밤에 택시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하는 소리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총살시켜야 된다고. 저는 저런 비폭력의 정치 폭력적 혐오발언을- 강요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폭력을 강요를 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렇죠. 강요를 하는 거야. 정치인은 정치 공세하는 게 맞아요. 프로레슬은 육탄 공세하고. 거기 이제 이게 뭐 여야 이렇게 여야 양비론으로 맨날 싸운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여야 정치권이 뭐 육탄전으로 싸우든 뭐 이렇게 의회 내에서 싸우든 왜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거는 세력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움을 키우는 세력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럼 뭐 상대방이 뭐 나를 갖다가 칼로 찌르고 낫으로 베고 망치로 오한마로 머리 때리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뭐 맞다가 뒤져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게 관념이 잘못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관념이 잘못된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싱 선수가 복싱으로 싸우거나 레슬러가 레슬링으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 제대로 애들 맨날 싸움만 하니 아니면 뭐 야구 선수들이 야구로 싸움을 하는 거에서 왜 맨날 싸움만 하니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치인한테만큼은 유독 왜 쟤들은 저렇게 맨날 싸우냐.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가치관 혹은 자기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를 놓고 한바탕 싸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싸우라고 정치제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싸우라는 거죠. 제도가. 싸우라고 있는 건데 싸우면 싫어해. 그러니까 그 관념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혐오론자들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그 표면적으로나마 어떤 그 격렬한 토론, 싸움 이런 것을 아예 부정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소수 세력, 약자들의 목소리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거랑 그게 똑같아요. 핵심입니다. 왜 회사에서 잘렸다고 왜 저기서 데모하냐, 딴 데 가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자들끼리 담합을 강요를 강자들끼리 하는 다 거예요. 담합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부장님이 읽어주신 부분이 물론 안희정 지사님이 정치 혐오라고 생각합니다만 뭔가 좀 그런 위험한 뉘앙스가 계속 나는 게 야당 지자 입장에서 경험 부족이라니까. 야당 저는 지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속이 경험을 타는 하고 나서도 똑같은 소리라면 그때는 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땐 나가리인데 사실은 안희정은 그 참여정부 아사리판에도 경험 없고 여의도 경험 그러니까 싸운 경험이 없는 거야. 늘 이렇게 좋게 뭔가를 풀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자기의 왜 맞아. 사람이란 게 그런 것처럼 자기의 경험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야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사실은 그거의 핵심이잖아. 내가 도지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잘 풀 수 있더라. 근데 사실은 그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걸 저는 알면 안희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안희정 아직까지 믿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려면 네. 도지사 그만두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아, 저는 생각합니다. 여의도 아사리판 왜냐면은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자기 뭐 정당 생활 30년 했다 그러는데 그거 다 보좌관 생활이고. 보좌관 생활 그다음에- 최고위원 한번 했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출마하고 나서는 그냥 도 닦았잖아. 5년 동안 네. 도 닦았고 그리고 별일 없이 그냥 무난히 충남도지사 돼가지고 그냥 8년 가까이 지금 흘러온 네. 거고. 아, 내가 볼 때는 어. 저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셔서 그 정말 그 아수라장을 몸으로 겪고 이게 정치구나. 또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희정의 천운이기도 한데 문재인이 앞에서 몸빵을 다 해주니까 찬바람 맞을 일도 없었잖아. 지금도 아니 그렇잖아. 나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정말 이전까지 이 더 민주당이라는 당이 정말 아수라판이었고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희생이 되신 거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린치를 당하다 못해서 당을 하나 만들고 국참당으로. 예 신촌에 이거를 있었죠. 다 문재인 대표가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줬는데 내가 볼 때는 꽃길 그냥 쫙 깔아줬더니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약간 재벌 2세나 재벌 3세 마인드죠. 그 아까 전에 맞아요, 그 백면 선생 얘기랑 똑같은 건데 이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그 대선 자금을 뒤집어 쓰고 1년 동안 복역한 거에 대해서 네. 부채의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다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분들도 이제는 안희정 지사에 대한 부채의식은 놔도 된다. 놔야 한다.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왜냐? 안희정 지사는 그 대가로 최고위원 됐고 충남지사 그래. 지금 7년 동안 잠깐 하고 있고 이 분명히 얘기하니까 받았습니다. 예. 이게 뭐 안희정 지사가 그 얘기 하잖아. 나는 감옥 가라면 감옥 갔다. 이거는 지금 사실 다시 되돌아보니까 아니 그걸 당해서 가라고 한 건가? 아니 사실 그때 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간 게 아니라고. 그때 이재정 지금 현 네. 경기도 교육감 그다음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을 그때 다 감옥 갔어. 정대철 씨도 뭐 아마 그때 대선 자금 수사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대신 갔다는 식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 이 부분은 좀 진짜 과장이 바로 잡아야 있어요. 돼. 이거는 과장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대신 간 게 아니에요. 네. 어? 예.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 노무현 대통령 대신 간 게 아니야. 왜냐하면 대신 갔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불법 대선 자금의 주체라는 거잖아. 그렇죠. 뭐 감방 대신 갔다는 거 예를 들면 얘기거든? 무슨 뭐 조폭 집단에서 뭐 이렇게 한 명
대신 빵에 보낼. 그래. 너 뭐 한 5년 친구에서 갔다 오면 장동건, 뭐. 친구에서 장동건 찌르네처럼. 아니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건 아니죠. 그 저는 요새 보면서 그런 금 하나도 떠올라요. 혹시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어떤 남자애랑 어떤 여자의 그 삶을 이렇게 비교한 만한데 외국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남자애는 좋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편하게 뭐 누구 소개받고 과외받고 대학 가고 이렇게 해서 좋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죠. 어떤 여자애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걔가 공부했을 시간에 알바하면서 공부했고 이랬고 결국에 끝에 가서 얘는 되게 잘 됐고 남자애는 잘 됐고 이제 여자애는 뭐 웨이트리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 정말 노력 열심히 해서 잘 왔다. 여기까지 나 정말. 그러면서 웨이트리스 보면서 쟤는 노력 안 해서 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안희정 씨 마인드도 안희정 지사 마인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혜택 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 깔아준 아까 말씀하신 꽃길을 깔아준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앞에서 누군가가 바람을 다 맞아주고 누군가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걸어왔던 평안한 길에 대해서 본인도 노력을 했겠죠. 당연히 본인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니까 보세요. 저 이렇게 하니까 도지사도 되고 도정도 잘하고 지금 몇 년째 1위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 지금. 그래서 저는 찬바람을 맞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진짜 무슨 부모랑 형들이 진짜 못할 짓 다 당해가면서 겨우 이제 가문 집안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제 좀 집안이 좀 그 제대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지지율 44%. 막내가 형들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왜 따지는 맨날 거예요. 싸워? 예, 왜 맨날 싸워? 왜 이렇게 고상하지가 못해?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요. 나도 진짜 화가 나. 예. 문재인 대표 정말 그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언론의 비판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 가운데서 지금 지지율 이렇게 나오는 거고 민주당 뭐 맨날 반사이익이 어쩌고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 정말 많은데 반사이익도 정도껏이지 총선 때 21% 지지받았던 정당이 44% 심지어 어떤 데는 49%까지 지지율 받는 거는 반사이익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잘했으니까 오는 거야. 아니 누구는 문재인 대표는 뭐 싸우고 싶어서 싸웠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인격자가 아니라서 뭐 비인격적으로 정치를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야권 자기만 지지자들이 인격자고 자기만 뭐 고결한 안희정 척하는 지사 거야. 때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라고. 모욕감이야, 모욕감. 네, 모욕감을 우리가 느껴요, 싸워왔던 정말. 게 같이 우리한테 먼저 린치했던 놈들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씨 미르랑 그 저 WK가 선의로 만들었던 거래. 그러니까 제가 그 손석희 뉴스룸에서 네. 손석희 사장의 뉴스룸에서 원래는 그게 그 순서가 아니었는데 집요하게 손석희 사장님이 그 선의 발언에 대해서 물고 늘어진 게 내가 볼 땐 손석희 앵커도 모욕감을 느낀 거야. 아니 내가 JTBC 그 기자들이 진짜 피똥 싸가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고 특종 취재하고 나는 거의 그 테러 위협 당하는 거 아니에요 손석희 사장이. 지금도 집 앞에 쫓아오셨어요. 예, 근데 그 분들이 이렇게 다 거의 검찰처럼 수사를 하고 취재를 한 내용으로는 이건 절대 선의가 아니거든. 얘네들이 한 짓은 이렇게 다 팩트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재단을 만들고 이런 비리를 했는지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선의라고 하니까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 그때 안희정 지사한테 그러면은 그게 정치인들의 그 선의를 무조건 봐달라는 얘기는 안희정 지사님이 대통령이 돼도 저희가 그 선의를 무조건 이해해 줘야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했잖아. 답변을 못해요. 못하지. 세계 지성 자기 입으로 세계 지성. 내가 하는 거를 통섭을- 선의로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말을 하겠어? 통섭을 해야 된대.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그 얘기 뭐 조금 너무 이따가 제대로 더워졌는데 하고. 예. 잠깐 자, 쉬었다가 쉬고 가자. 예, 근데 제가 요 얘기는 요 얘기까지는 하고 오케이. 이 얘기를 해야 이게 예. 정리가 마지막으로 되니까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여태까지 다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안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보면 뭐 백면서생이다, 뭐 또는 나이브하다, 보수 지나치게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보수화된다. 근데 저는 어저께쯤에 되게 놀라운 글을 발견했어요. 안희정 지사가 2016년 12월 20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고 아까 전에 저 김남훈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전날에 있었던 북콘서트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실제로 본인 입으로 하셨다고
예, 그런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함께 혁명, 정의로운 나라를 향해 친일 매국 사대주의에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독재를 낳았습니다. 그 친일 독재 세력은 지역주의와 종북 좌빨 공세로 야당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를 유린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뭐 쭉 가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어떤 뭐 1번, 2번, 3번 결의 뭐 이런 거를 적어놨는데 1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관철시킵시다. 2번 국민을 우롱하는 친박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아이고. 3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다 이루지 못한 친일 과거사 청산을 마무리합시다. 4번 지역주의 종북 좌빨 운운하는 못된 정치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합시다. 5번 친일 수구 세력에 협력해왔던 모든 권력기관 재벌의 책임을 묻고 개혁해야 합니다. 재벌도? 예, 모든 권력기관과 재벌의 책임을 묻고 개혁을 해야 한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청산되지 못한 이 역사, 그 역사가 반복해서 빚어내고 있는 새누리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민주주의 역행, 인권유린, 국정농단을 더 이상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12월 20일에 쓰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달 반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아는 지인한테 확인 요청을 해서 이게 안희정 지사 본인이 쓴 글이 아닌 것 같다. 이건 뭐 캠프에서 쓴 거냐. 12월 20날 저녁 7시 30분에 북토크 콘서트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날 그 당일이네. 맞아요. 예. 그날 내가 현장에서 들었던 그 자리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 네. 맞죠? 그럼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의문이 드는 게 저는 이 글 읽고 제가 이재명 시장님 딱 페이북 이재명. 계정을 잘못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이름이랑 이 프사를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재명 시장님의 메시지고 워딩인데 근데 안희정 지사 워딩이었던 거야. 근데 불과 2달 이게 뭐 한 2년 반 전 얘기면은 그 사이에 뭐 정치 철학이나 역사관이나 정치관이 네. 진화하고 발전했을 수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불과 2달 반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2달 반이지만 이미 이 글에서는 해체시켜야 되고 청산해야 된다던 새누리당한테 대연정을 하자고 발언을 한 게 이로부터 한 달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안희정은 다중인격이다. 두 번째 이 시점까지 이런 어떤 철학이나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바뀌었다. 세 번째, 선거를 위해서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역선택을 위해서. 예, 역선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모두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셋 다 아니야. 그럼 뭡니까? 셋 다 아니고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이 생각도 안희정의 생각이라고. 이 생각도 있고 존재하고 있고 뭔가 이 싸우는 정치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는 정치로 바꿔야 된다는 이 더 큰 원칙이 또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 두 개가 이 배치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뭐 다른 정치인이면 뭐 그럴 다 수도 안희정의 있는데 생각이야. 대선 후보가 그렇게 생각이 안정되어 있으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다중인격이면 뭐 정신과 치료 받으면 되고 그러지만. 근데 그래서 나는 지금 아직 생각이 정리 안 된 사람이다. 훈련도 안 돼 있고 아까 이승훈 PD 얘기했듯이 여의도 정치 경험도 없고 겨우 충남도지사 경험 그 국한된 경험 뭐 이런 한계에 있는 거 이걸 빨리 새로운 장으로 뛰어들어서 새로 학습하고 다시 생각해야 된다.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차차기도 이거는 뭐 모르겠어 하여튼. 아니 이게 양립이 가능한 생각도 아니고 전혀 두 개가 양립이 불가능하고 서로 공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생각 정리 안 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건 저는 솔직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지난 12월에 그 잠시 시류에 좀 영업했던 겁니다. 그 한참 촛불 집회가 뜨거워졌을 때는 모든 정치인에서 다 강경한 척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다 나와서 김문수도 심판해야 된다. 그렇지 굉장히 강경했단 말이야. 맞아 김문수도. 그때 안희정이라고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시기가 계속 했는데도 이재명이 워낙 그 자리를 강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 원래 전공인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올해 좀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근데 뭐 새누리당이나 뭐 바른정당이 그러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관성이 가장 부족한 후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뭐 어찌됐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도 있다. 심지어 이런 부분도 있다.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도중에 워낙에 열기가 뜨거워서 지금 더워요.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네. 저희가 잠시 열 좀 식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금방 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